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담당한 박유진이고요. 뒤에서는 이제 가요님께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첫 번째로 비즈니스 개요와 관련해서 메타버스 관련 산업군을 소개하고 BM을 소개하고 메타버스 시장 동향과 미래 전망을 얘기한 후 기업 분석을 하고 관련된 투자 현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 파트는 가요님께서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 제가 메타버스의 미래 그리고 두 번째 활동 계획에 대해서 얘기할 예정입니다. 먼저 비즈니스 개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에는 크게 세 가지 산업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프라, 두 번째는 플랫폼, 세 번째는 하드웨어입니다. 먼저 인프라 산업군은 쉽게 말해서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버, 통신 위성, 그래픽 엔진 등의 기술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산업군의 경우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커서 이미 거대 기업이 시장을 지배한 상태이고 신생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으로는 아마존 위성이 통신을 지원하고 있고 엔비디아 그래픽 엔진에서는 메타버스를 시각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업군은 플랫폼 산업군인데요. 이 플랫폼 산업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고 콘텐츠를 생산, 유통, 소비하는 장을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이 산업의 경우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인프라에 투자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많은 사용자층과 플랫폼 구현 능력을 확보한 중견 IT 기업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드웨어 산업군인데요. 이 하드웨어는 가상세계로 접속하는 도구, 장비를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VR 고글이 있고 앞으로는 스마트 안경, 스마트 렌즈, 전극 접속, 침습 방식 등의 형태로 하드웨어가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VR 고글 수준의 초기 단계이고 메타 등의 기업이 이 하드웨어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에 세 가지 산업군을 비교해보면 먼저 인프라는 메타버스 기업 기반 기술을 지원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B2B 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이 통신 서버와 관련된 것이다 보니 초기 투자 비용이 높고 기술 요구 수준 또한 높은 수준입니다. 플랫폼의 경우에는 일반 사용자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장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나머지 두 산업군에 비하면 낮고 기술 요구 수준 또한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플랫폼 산업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산업군에서는 B2B와 B2C 둘 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B2B의 경우에는 산업체의 업무 지원 기기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 B2C의 경우에는 일반 이용자들이 마치 핸드폰처럼 메타버스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 역시 높고 기술 요구 수준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기술 등이 발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플랫폼 BM과 콘텐츠 BM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플랫폼 게임 이용료를 받는 식으로 BM을 이루었습니다. 그 외에도 메타버스 내에서 공간을 디자인하는 디지털 건축가라든지 아니면 메타버스 아바타가 입을 의류, 아이템을 개발하는 디자이너 등이 앞으로의 직업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메타버스 시장 동향은 혼돈의 시기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시장 지배자나 시장 리더가 아직까지는 부재한 상태이고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콘텐츠와 사업 모델을 계속 실험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베스킨라빈스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고 현재 대학교 온라인 채용 박람회를 메타버스 내에서 구현하는 등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뚜렷한 형태가 없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거품이다라는 거품론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기술 발달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시장 니즈의 변화에 따라 이 메타버스가 진짜 거품인지 아니면 새로운 혁신인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거품론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비즈니스 사회에서는 굉장히 핫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미래 전망 역시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2020년 4,787억 달러 수준에서 2024년 7,833억 달러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디지털에 익숙한 MZ 세대들이 많이 메타버스에 참여하면서 앞으로는 더더욱 성장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도출해내는 게 경쟁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 분석부터는 가연님께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다음으로 기업 분석을 살펴볼 텐데요. 국내외적으로 IT 기술을 가진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는 엔터, 패션, 미디어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메타버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메타버스는 세 방향으로 나눌 수 있는데 디바이스, 플랫폼,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글로벌 리더들의 기업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디바이스 기업에 대해 알아볼 텐데 디바이스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개의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는 메타버스 세계와 현실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따라서 각 기업마다 하드웨어, 콘텐츠, 혼합현실 등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먼저 메타를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는 2014년에 오큘러스사를 인수하여 VR 기기를 시장에 진입하였습니다. 메타는 오큘러스 퀘스트 2를 통해서 VR 열풍을 일으켰고 현재는 두 가지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젝트 캠브리아라고 하는 건데 이는 혼합 현실을 구현하고 페이스 트래킹을 이용해 표정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근육감지 팔찌인데 이 팔찌는 별도의 컨트롤러 없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타이핑, 게이밍 등 동작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다음 기업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홀로렌즈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홀로렌즈는 공간을 인식하여 공간상의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작업한 3D 에셋을 바로 3D 프린터로 인쇄하는 것처럼 현실과의 연결을 더욱 강력히 하는 기술입니다. 다음으로 애플인데요. 애플은 가장 애플다운 방식으로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애플 글래스, 헤드셋 등을 개발할 때 패브릭 재질 개발을 하는 것처럼 콘텐츠 사용에 가장 최적화된 방식을 선호하며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플랫폼 기업을 살펴볼 텐데 보통 메타버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에도 종류가 있는데 자유도가 높은 월드를 구성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 게임 플랫폼 정도로 나누어서 분류하여서 대표 기업을 분석해봤습니다. 메타는 호라이즌이라는 플랫폼을 구현하였는데 호라이즌에서는 집부터 회사 업무 공간까지 메타버스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작년 말 북미권에서 시작했습니다. 다음 기업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비즈니스에 가장 최적화된 메타버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메쉬4틴즈라는 플랫폼인데 사람의 화상을 합성하여 만들거나 아바타를 생성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유롭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루프를 활용하여 3D 공간에서 다 같이 작업한 결과물을 그대로 오피스로 변환하는 것처럼 메타버스 세계에서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블록스라는 기업인데 로블록스는
그 유튜브 등 어떤 플랫폼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접속 시간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로블록스는 자유롭게 게임을 만들고 플레이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나아가 로벅스라는 자체 화폐를 통해서 게임 거래 등 경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통한 크리에이팅이 가능한데 사실상 게임 플랫폼이지만 모든 활동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를 현실화하는 인프라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프라를 이루는 기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엔디비아입니다. 엔디비아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로 메타버스의 강한 잠재력을 가지고 성장하였습니다. 그중 옴니버스와 같은 서비스가 눈에 띄는데 옴니버스는 기업들이 3D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뉴클러스 엔진 컴포지션, 엔비디아 클라우드 XR의 과정을 거쳐서 지구를 그대로 하나 더 만들어둔 것 같은 디지털 트윈스를 현실화한 것입니다. 이런 기술의 배경에는 모듈러스와 토이미은 맥신이 있습니다. 모듈러스는 물리학 머신러닝을 통해서 3D 해석을 가능하게 한 물리 엔진이고 토이미은 맥신은 아바타를 만들고 가상 로봇을 만들 때 필요한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다음 기업으로 구글이 있는데 구글은 화상회의 플랫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근데 구글을 플랫폼이 아닌 인프라 기업으로 분류한 이유는 구글의 메타버스가 매우 초창기이기도 하고 개발한 기술이 모든 메타버스 인프라로 적용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스타라인은 라이트 필드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 시스템은 하드웨어 기술의 컴퓨터 비전, 머신러닝, 공감 오디오, 실시간 압축을 활용해서 별도의 디바이스 없이 홀로그램처럼 가장 현실감 있는 화상을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걸 키워드로 정리해봤는데요. 엔비디아는 메타버스 인프라 장악, 3D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비즈니스라는 키워드를 가져가고, 메타는 거대한 소통과 어울림의 공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메타버스의 수혜자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있고, 구글은 현실의 중요성이라는 핵심 키워드로 비즈니스와 홀로그램 같은 화상회의의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기업을 살펴볼 텐데요. 처음으로 네이버는 메타버스를 두 개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네이버 본 로봇들로 미러월드를 구현하는 어라이크 기술, 로봇 활용하여 미러월드의 변화를 현실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다음으로 ARC 시스템과 인공지능 로봇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전체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처럼 네이버 본사의 아크버스는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현실의 메타버스로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 네이버 방향으로는 네이버 Z가 있는데 네이버 Z는 네이버에서 별도로 독립법인을 설립한 회사입니다. 네이버 Z의 성향은 위 아크버스와 반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이버 Z의 서비스는 크게 제페토와 잽이 있습니다. 제페토는 가상의 아바타를 통하여 사람들과 소통하는 SNS의 성질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현재 3억 명 이상의 유저를 돌파한 성공한 메타버스지만 아직은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NFT나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고 크리에이팅할 수 있는 스튜디오도 월드, 패션에 국한되어 게임을 만드는 것은 아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잽은 게임 회사인 슈퍼캣과 합작한 조인트 벤처 잽을 통해 서비스하는 화상회의 플랫폼입니다. 게더타운과 매우 유사하고 잽을 통해 NFT 및 토큰 서비스를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다음 국내 기업인 카카오인데요. 카카오는 메타버스에 관해서는 격차가 벌어지는데 최근 인사에서도 메타버스 개발에 주축이 될 게임 출신 인사가 확정된 만큼 메타버스 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카카오의 메타버스는 카카오가 가진 IP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메타버스인데요. 음원, 웹툰, 캐릭터 등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갑니다. 특히 넷마블 FNC에 투자하여 메타버스 아이돌 육성 후 매니지먼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프렌즈를 활용한 게임도 눈에 띄고 있고, 보라코인의 웨이투빗을 인수하여 블록체인 기술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nep튠사를 활용해 IP 기반 블록체인 게임, 크립토 게임 개발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렌즈 게임즈는 메타보라로 사명을 바꾸며 블록체인, NFT 사업의 전전기지로 나아갈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국내 스타트업을 살펴볼 텐데 후발주자 스타트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중 큰 투자 실적과 서비스의 실적이 있는 두 스타트업인데요. 첫 번째는 엔단라이트입니다. 엔단라이트는 엔다캐드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인데 엔다캐드는 누구나 만드는 메타버스 세상을 현실화할 수 있게 합니다. 마우스 조작으로 간단하게 3D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어서 매우 직관적입니다. 작업한 결과물은 게임, 애니메이션, 그래픽 등 범용적인 사용이 가능하고 로블록스에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스타트업으로 두나모는 업비트를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인데 게더타운과 유사한 세컨블록 화상회의 플랫폼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메타버스와 화상 채팅을 융합한 기업이고 융합한 기업입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 기업들을 키워드로 정리해봤는데요. 네이버는 제페토가 가장 주목받고 있고, 그리고 잽을 통한 NFT 시장을 개척할 것이라고 밝혔고, 카카오는 메타버스 후발주자이지만 게임 관련해서 개척을 한다고 합니다. 엔라이트는 누구나 만드는 메타버스 세상이라는 키워드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 중 하나고, 두나무는 NFT 블록체인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적극적 후발주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타버스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현황을 살펴볼 텐데요. 작년에는 2021년 한 해 주식 수익률 탑10 중에 8개가 메타버스 관련주일 정도로 메타버스 열풍이 불었고, 모든 기업들이 메타버스 키워드를 달고 홍보에 나서기도 했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앞으로의 사업 아이템들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메타버스가 2021년 핵심 키워드라고 할 만했는데, 2022년으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올해로 와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가 살짝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작년 말 치솟던 메타버스 관련주는 올해 초에 급락했고, 그리고 주요 포털 검색량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슈는 이름도 바꾼 메타버스 사업에 전력한 메타 이유를 전문가들이 판단해봤는데, 첫 번째는 미래 유망 기술이라는 수식어에 비해 대중적으로 체감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지나치게 부풀려졌고, 이에는 AR, VR 기기 산업에
발전 속도가 약해서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메타버스 경제 주축이 될 NFT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지근하다고 봤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NFT를 활용한 앱들이 적어서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지마 투자 성격이 짙다고 봤습니다. 투자자의 욕망이 메타버스의 사업 계획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판단에서 메타버스 관련 주가와 관심도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모두 메타버스 관련 투자를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확장현실의 기능을 개선한 하드웨어가 출시 예고되었기 때문입니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신제품 출시로 연간 기기 시장 규모가 3천만 대까지 형성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작년인 2021년 기기 시장 규모는 연간 1,000만 대였기 때문에 기기가 발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기기의 하드웨어 발전에 따른 컨텐츠, 소프트웨어 발전에 대한 기대가 따른다고 해서 투자자가 늘고 있습니다.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보았던 메타버스 관련 시장 규모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볼 텐데요. 앞서 보았던 메타버스 긍정적 전망 중에 하나가 기기 시장 규모의 상승인데 2030년에 AR은 1조 924달러, VR은 4,505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AR은 증강현실인데 이건 현실 세계와 맞닿아 있고 VR은 아예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와 맞닿아 있지 않아서 AR이 격차를 벌려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메타버스 고용 및 시장 규모도 2030년에는 1조 5,429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 이는 약 하나로 1,900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를 부르는 메타버스 수익 모델의 진화를 살펴볼 텐데 처음에는 유료 아이템 판매였습니다. 제페토에서 옷이나 신발, 인테리어 이런 것과 같은 유료 아이템 판매였고 그리고 서비스가 확대된 게 그 다음에 광고라고 볼 수 있는데 밑에 사진에 있는 것처럼 홈마라는 스포츠 브랜드에서 풀버전 메타버스 광고를 게재했는데 이거는 배경이나 소리나 인물이나 모두 메타버스 가상현실에서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서비스 확대된 것이 이커머스랑 콘서트인데 왼쪽 위에 있는 사진처럼 블랙핑크는 제페토에서 팬사인회를 열었고 그리고 오른쪽은 CU와 제페토와 협업하여서 제페토 한강점을 개점하여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국내와 해외 메타버스 관련 기업이나 주식을 비교해 볼 텐데요. 국내는 엔터 기업이 다수 있었고 그리고 컨텐츠나 소프트웨어 기술 기업이 다수 있었습니다. 근데 해외는 엔터보다는 컨텐츠,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가 가장 중요한 기업이었고 그리고 게임 플랫폼이 가장 두드러진 기업의 성장률이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현황의 마지막으로 정부와 개인 기업 간의 투자 차이점을 볼 텐데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2천억을 넘게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왼쪽에는 제가 참고하시라고 써놨고 어디에 얼마 투자했는지 써놨고 개인 기업과 정부 투자의 차이점을 보면은
정부 투자는 개발자, 창작자를 양성하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개발을 지원하고 환경을 지원하는 데 투자를 많이 했고, 그리고 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혹시 보이시나요, 화면? 보입니다. 네. 그럼 메타버스 미래 발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우선 저희가 2월 발표에서 봤던 관점 그대로 기술, 산업, 사회 측면에서 메타버스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지 대해서 논의한 결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 저희 팀원의 의견이다 보니까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좀 더 긍정적인 전망이 좀 많이 실렸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술 측면에서 메타버스가 보편화,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의 발전이 더 필요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산업에서는 메타버스가 기존 산업에 어떻게 적용될지, 물론 앞에 많이 언급이 되긴 했지만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가 앞으로 만들어 나갈 비즈니스 기회 또한 언급을 할 예정이고, 사회 측면에서 메타버스를 이끌어 나갈 신세대를 소개하고 어떤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킬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의 기술, 가장 대표적인 기반 기술에는 DNA라고 불리는 기술이 있는데요. 유진님, 죄송한데 아니. 지금 화면 공유가 지금 저만 안 돼 있는 건가요? 아까 됐다가 갑자기 꺼졌거든요. 다른 분들 지금 돼 있나요? 아, 네, 지금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하던 대로 네네.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메타버스 기술에는 이제 DNA라는 게 있는데요. 앞에서 인프라 얘기할 때 잠깐 언급했지만 데이터, 네트워크, AI를 줄여서 DNA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술은 메타버스 내에서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하고 분석하는 기술이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 역시 발전이 필요하고 이런 거를 바탕으로 AI 기술 역시 발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DNA 기술을 바탕으로 그 외에 XR 기술을 통해서 메타버스의 몰입감을 더 높여야 되고 블록체인 등의 메타버스의 거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기술 또한 적용이 앞으로는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메타버스가 고도화되고 우리가 기대하는 메타버스에 충족될 때쯤 AR, VR 기기가 상용화된다면 진정한 메타버스 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산업의 가장 큰 특징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탈중앙화 플랫폼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이 기존에 생산하고 개인이 소비하던 구조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많아지는 중앙에 위치한 기업이 없어지고 중개업도 약화되는 그런 플랫폼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실과 비슷한 감각, 현실과 다른 연결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고 메타버스에 진출할 새로운 기업, 특히 컨텐츠 기업에서는 기존에 발생했던 고정 비용이 감소되면서 얼마나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소비자에게 접근하냐가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산업이 앞으로 기존 산업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 저희 팀원들이 논의를 했던 결과인데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교육 측면에서 교과서에 봤던 개념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교육이 앞으로는 더 확장이 될 것이고 인성교육 측면에서도 학교 폭력 예방 교육과 같이 직접 역할 바꾸기를 하면서 역지사지, 피해자가 됐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더 효과적인 교육이 앞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의료 산업에서는 의학 실습을 통해서 더 높은 수술 성공률을 보일 수 있고, 치매 환자들의 기억을 메타버스에 구현을 해서 치매 진전 속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술 서비스 측면에서도 3D 객체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3D 실험체를 만들고 이에 대해서 반복 실험을 하면서 실험의 현실적인 제약들을 낮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조업 측면에서도 직무 교육이나 업무 지원에 AR, VR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소매업 측면 그 외에도 행정 측면에서는 시민 참여형 도시라든가 부동산 산업 등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새로운 사업 기회로는 크게 두 가지가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첫 번째로 메타버스를 구현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신생 회사입니다. 앞서 투자 현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 내에서는 광고, 마케팅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의 세계관,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들이 많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외에도 1인 크리에이터로 자기만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크리에이터를 관리하는 커뮤니티형 기업, 지금으로 따지면 유튜버를 MCN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를 위한 기업이 생겨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메타버스 산업 발달에 따라서 기존 기업들은 현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과 메타버스에서 펼칠 수 있는 신사업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뤄낼지 메타버스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기업 사활이 걸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역시 메타버스의 이런 플랫폼적인 특성을 잘 이해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메타버스를 이끌어 나갈 신세대는 알파 세대입니다. 저희 MZ 세대 다음에 알파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다른 말로 코로나 세대, C세대라고도 불립니다. 이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서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온라인에 접속한 시간이 많고, 역사상 가장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할애했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디지털 세계에 가장 친숙한 세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얼마나 성장하냐에 따라서 메타버스의 성장도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사회에서 이제 도시 측면에서는 어그멘티드 시티라고 해서 스마트 시티, 디지털로 연결된 도시를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증강 도시에서는 도시 문제 메타버스화를 통해서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합의하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식의 시민 참여를 더 독려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직업, 메타버스 크리에이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기존의 NPC가 담당했던 역할들을 일반 유저들이 담당하면서, 예를 들면 어떤 이용자가 콘서트장 앞에서 식당을 운영한다고 할 때 그 알바를 NPC가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유저가 채용되는 형식으로 펼쳐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알바, 부업들이 점점 붐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삶과 일을 하는 방식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많은 기업에서 재택근무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고, 그래서 이런 재택근무의 보편화와
AR, VR 기기의 도입을 통해서 업무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서 여가 활동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삶의 질이 향상이 되면서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함께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순기능과 부작용에는 다음과 같은 게 있는데요. 먼저 순기능을 살펴보자면 자신이 원하는 아바타로 꾸미기 때문에 차별의 문제가 줄어든다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존재로 아바타를 만들면서 현실과는 다른 형태의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실 문제 해결의 발판 기능을 해서 예를 들면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를 반복 메타버스 내에서 시도함으로써 최선의 해결책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부작용 측면에서는 첫 번째로 복제 저작권 이슈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이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실제 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안전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메타버스의 주 이용자가 어린 세대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불법 콘텐츠나 성인물 규제가 앞으로는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슈라든가 아니면 특정 산업군에서는 기술의 보유 여부에 따라서 시장 독점 위험성이 보이고 구체화해서 앞으로 노션에 공유할 예정이고요. 메타버스 박람회가 6월에 열린다고 해서 여기에 방문을 해서 컨택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2월 발표에서 좀 더 구체화된 부분을 공유드리자면 먼저 제페토 스튜디오를 통한 아이템 수익화에서는 지금 제페토 이용자들에게 인기 있는 굿즈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 콜라보나 제페토 스트리머 그리고 아이템 제작자 영상을 통해서 어떤 제품들이 주로 인기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타겟을 설정을 하고 타겟에 맞게 스타일, 품목을 설정을 해서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제페토에서 마침 제작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올려줘서 이를 공부하면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와이남미 굿즈랑 월드를 제작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와이남미 굿즈의 경우에는 저희가 몇 개의 샘플을 뽑은 다음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굿즈를 완성시키는 방향으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와이남미 월드 제작에서는 저희 와이남미 로고 색에 맞춰서 컨셉을 짤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스터디 기록을 추억할 수 있는 공간이나 게임이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네. 토론 주제는 다음에 하고 혹시 오늘 발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요. 아까 메타버스 관련해서 주식 얘기를 하시면서 올 한 해 수익률 탑 10 주식의 리스트가 쫙 있었어요. 위메이드맥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컴투스 홀딩스 이런 거는 좀 들어본 이름이기도 하고 혹시 이런 회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길래 이렇게 수익률이 좋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특히 위메이드맥스가 1위로 지금 14배가 오른 것으로 나오는데 15배가 오른 것으로 나오는데 어떤 회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메이즈맥스는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게임 회사라고 알고 있고 그 블록체인
이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블록체인을 접목시킨 그 메타버스를 구현한. 잠시만요. 아, 네. 저는 이해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제가 알아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저희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그 질문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토론 진행하고 그렇게 할게요. 네, 질문 끝나면 바로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하셨던 내용 중에서 도시 문제 메타버스와 그게 조금 나왔었는데 그게 잘 안 와닿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막 문제 같은 뭐 교통 문제 그런 걸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는 건 잘 안 와닿아가지고요.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술 부분. 그 알파 세대 거기 PT 슬라이드 네네. 도시 문제 메타버스와 사실 이게 여러 부분에서 나오긴 했는데 이게 뭔지 저 좀 궁금해가지고. 아, 네네. 이거는 그 현실과 비슷하게 복사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이제 증강도시로 현실 세계를 옮겨 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도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해서 시민들이 마음껏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이거를 현실에서는 뭐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이제 디지털 세계에서 마음껏 현실적 제약을 부수고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기존보다 더 좋은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아, 네, 이해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나요? 아, 저는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혹시 지금 1억이 딱 주어졌다면은 투자에만 쓸 수 있는 1억이 딱 주어졌다면은 메타버스 관련 주식에 투자를 하실 것 같으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들리시나요, 지금? 네, 제 질문. 질문. 질문 네네. 제가 안 들렸네. 잠깐 방금 약간 네네네. 네, 연결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1억이 딱 투자 용도로만 딱 있으시면은 메타버스 네. 관련 종목에 투자하실 것 같으신지. 그 정도로 메타버스를 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좀 내려갔잖아요. 그 어떤 그런 평가 지표들이 많이 내려갔는데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실 것 같으신지 아니면은 어 다른 데가 더 전망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다른 팀원분들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저라면 투자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젠가는 메타버스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인프라 쪽에 좀 더 투자를 하지 않을까? 거기가 좀 더 AR, VR 기기 쪽이나 인프라 쪽에 좀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 네, 민타님. 네, 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그 메타버스 내를 구성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니면 기술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메타버스를 유지할 수 있는 가치랑 기술이요?
네, 메타버스가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좀 인프라가 커지고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키워드. 발표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아무래도 DNA 쪽, 데이터 네트워크 AI 쪽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중에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저는 데이터. 아무래도 그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더 나은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현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데이터 쪽 중요하지 감사합니다. 또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25분까지 휴식 시간을 좀 갖고 25분에 바로 모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메타버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성규님이 1조를 이제 인솔해 주셔서 성규님 위치 아시죠? 성규님이 1조 인솔하셔서 가장 왼쪽에 있는 화이트보드로 가주시고요. 1조 지금 출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조는 가윤님이 이 가운데 있는 가윤님 아시죠? 위치 아시죠? 네, 가윤님이 인솔해서 화이트보드로 가주시고요. 3조는 네, 여기 남아서 유진님이랑 같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승아님이 그 지금 학교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승아님 못 오셨고요. 저희 존데. 네, 그러면은 토론 가윤님이 한번 리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고. 저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아, 이거 토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죄송해요. 제가 미리 말씀 만들어가지고. 이거 열어서 하는 건가요? 네네. 그 X 아, 버튼 네네. 누르시면은, 네네. 지금 현선님이랑 태호님 다 X 버튼 눌러서 화이트보드 들어오셨죠? 네, 네. 네, 태호님 들어오신 것 같고, 현선님도 들어오신 것 같고. 첫 번째 토론할 주제는 메타버스의 발전과 적용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거부감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제 생각은 저는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VR 같은 기기의 보급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메타버스의 가장 큰 게 가상세계인데, 그걸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VR 기기 같은 기계이기 때문에 보급이 너무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익숙하지 않아서 거부감을 느낀다고 생각해서 저는 기기의 보급이 가장 효율적인 거부감을 줄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우선은 VR 현재 나와 있는 메타의 그 오큘러스 고글은 불편하잖아요. 그거를 하루 종일 착용하고 있으면은 여름이면 땀나고 되게 불편할 것 같아서 무겁고
그럴 것 같은데 콘택트 렌즈의 형태로 기기가 개발이 되거나 아니면은 안경 정도만 돼도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또, 또 해결해야 될 점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하드웨어도 하드웨어인데 이게 하드웨어적인 걸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는데 어, 그 보통 3D 게임 하다 보면은 오래 하다 보면 어지러움을 좀 느끼지 않나요? 저는 되게 그래서 옛날에 서든 어택이라는 게임을 못 했었거든요. 너무 어지러워서. 하다 보면 너무 어지러워서. 근데 이게 메타버스 세상 안에 있으면은 되게 이게 어지러움을 느끼는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좀 없어져야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우님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 그 VR 기기 말씀하셨는데, 전 일단 VR 기기 같은 그 가격이 좀 내려가면 거부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컴퓨터 같은 게 개발됐을 때도, 컴퓨터 자체도 약간 혁신적이었지만 컴퓨터 가격이 비싸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컴퓨터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단 가격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많이 쓰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VR기의 가격이 좀 내려가면 사람들도 거부감 없이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 써야 되나요? 아니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그냥 네, 적어놓은 거예요. 현서님 딱히 의견 없으시면 2번으로 넘어갈까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다양한 방면에서 그냥 접근성을 높이면은 그냥 많이 사람들이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그렇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네. 높이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냥 굳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서. 메타버스 별로 네.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네요. 아니, 안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큰 관심이 있진 않아서. 네. 제 옛날에 그 VR 카페 다들 가보셨나요? 저 VR 카페 가봤는데 다들 가보셨나요? 안 가봤어. 안 가봤어요? 저도 안 해보긴 했어. 뭔지 알죠? 그 왠지 막 네. TV도 나오잖아요. 막 연예인들 가가지고 빌딩에서 떨어지는 그런 거 하잖아요. 네. 저는 아직까지는 그 기술이 되게 유치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그거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기기도 문제인데, 네. 접근성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들어가야 돼. 시도는 해야 되니까. 그래야 시작이 되니까. 그리고 컨텐츠를 접근성과 연결시키면 컨텐츠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저 동의합니다. 그럼 2번 해볼까요? 네, 2번으로 넘어갈까요? 2번은 아직 메타버스가 실체도 없고 기술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데도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기업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진정 메타버스의 가치를 인정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하기 위함일까? 라는 주제인데, 저는, 그 메타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는 메타버스의 가치를 바라보고 개발을 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 메타버스라는 이름만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은 게, 메타버스, 아트도 아직 구현되려면 기술이 너무 부족하고, 네, 아직 좀 떠오르지 않지만, 메타버스의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방법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너무 먼 얘기 같아서. 그 기술 다 구현하려면. 근데 저도 그 기술, 네, 말씀해주세요. 저도 메타나 그런 조금 선두주자 같은 큰 기업들은 그냥 메타버스라는 그런 거에 가치를 알고서 나가는 건데, 요즘에는 그냥 메타버스가 뜨고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메타버스 NFT 하는 그렇게 따라가는 경향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발표하실 때 옥석을 가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가윤님이랑 현서님 말에 따르면 거기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태호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사실 약간 그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메타버스가 전에도 있었던 개념이긴 한데, 이게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사람들이 잘 만나지 못하고 해서, 이 메타버스가 좀 활성화된 감이 있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가치를 인정한다기보다는 그냥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몸부림도 있긴 한데, 그것마저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 일단은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아예 발을 안 들여버리면은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발을 들이는 것이 중요한 그 발을 들인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비록 이제 핵심 기술은 어떤 엔비디아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따라가려는 움직이는 전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 제가 그 질문 Q&A 시간에 1억이 있으면 메타버스 관련 종목에 투자를 하실 것 같냐 물어봤을 때, 저 같으면 할 것 같거든요. 솔직히 지금 1억 아직 제가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는 이게 실제로 멀리 봤을 때는 굉장히 투자할 만한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들리시나요? 제가 방금 좀 끊겼던 것 같은데? 네. 아까 지금 이제 들려요. 이제 들려요? 아까 안 들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트렌드 따라가는 것도 맞긴 한데, 어쨌든 나중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짜 메타버스가 스마트폰의 등장처럼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임팩트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어쨌든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기업들도 그런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어떤, 네, 진짜 미래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저도 아까, 말은 그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또 다른 생각으로는 지금 메타버스 제페토를 예를 들면 10대, 20대가 가장, 10대, 20대는 제외하고 10대가 가장 이용자 수가 많은데, 이들은 메타버스에 대한 거부감이 덜하고 접근성이 좋을 것 같아서, 이들이 10년, 20년 후가 됐을 때 더 발전이 빠르게 된다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아까 그 위치로 갈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저녁은 드셨나요? 아, 네, 네, 먹었던 것 같아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저 전남동에서 짜장면 먹었어요. 맛있어. 서바로도 같이 먹었습니다. 지금도 연남동이신 거예요? 뭐. 네, 지금 홍대에 있고, 홍대 카페에 있습니다. 아, 카페가 되게 조용하시네요. 음악 안 들리세요? 네. 카페에 있습니다, 네. 아. 승규님은 뭐 드셨어요? 저는 김치찌개 먹었어요. 네. 맛있겠네. 직접 요리해서 드신 건가요? 아, 김치찌개요? 네. 아니요. 이거는 그때 아까 동아리 무슨 설명 학교에서 할 때 같이 먹었어가지고, 음식점에서 먹었어요. 네. 승규님이 요리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기 꺼내보고 싶어서 얘기해봤습니다. 아니. 이제 에그테크팀 발표 시작할 텐데요. 아까 제가 그 카메라를 웬만하면 켜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발표 드릴 때는 카메라를 끄고 있는 것으로 할게요. 아까 제가 많이 튕겼거든요. 다른 분들은 튕기셨을지 모르겠는데, 튕기는 분이 몇 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발표 드릴 때는 카메라를 끄고, 네, 끄고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할 땐 켜주시면 되고요. 그럼 에그테크팀 바로 발표를 하면 될까요? 네, 발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표해주세요. 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에그테크팀입니다. 1차 발표를 진행을 하고자 하고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설명 드리면서 얘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에그테크 하면 어떤 게 제일 떠오르시나요? 스마트 농업? 이런 게 많이 떠오르시죠? 말이야 이제 정말 이제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2020년과 2025년도 앞으로 예상했을 때 연평균 성장률, 이제 CAGR이 9.8% 이상 성장하고 있고요. 이제 국내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이제 보급 목표를 했었을 때는 405에서 이제 7,000 헥타르까지 가는데 거의 1628%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농업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에그테크 기술이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농업의 문제, 지금 농업의 현실을 좀 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영세 농가, 두 번째로는 고령화입니다. 다들 이제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고연령층이 주로 분포하고 있어요. 이 통계표는 이제 코시스랑 통계청에서 가져온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이제 영세농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을 문제점으로 꼽아봤는데요. 저희 탄소 배출이라면 보통 2차 산업을 더 많이 떠오르시죠? 이게 아무래도 농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제 2차 산업 비중이 되게 높다 보니까 국가 전체 배출량에서 2.9%밖에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미미하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농축 산업 생산뿐 아니라 이제 식품의 소비부터 이제 폐기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2022년 정부 측에서 이제 농업 관련된 이런 정책을 내놨을 때 탄소 제로권을 내세우면서 이제 탄소 배출을 확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꼽아봤는데요. 이제 오른쪽에서 보면 변동률을 보이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사계절이 있는 국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정말 장마나, 그런 게 길었잖아요.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 변동률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변동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큰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경 재배에 관련해서 이제 현실을 꼽아봤는데, 수경 재배랑 토경 재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토경 재배는 이제 오른쪽 위에를 보이듯이 우리가 아는 그 논밭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스마트팜 이제 에그테크 기술이라 하면 밑에 하단에 그림처럼 이게 수경 재배라는 걸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관념과는 달리 이제 식물이 오히려 이제 양액 상태, 즉 양액이라는 게 식물의 영양분을 말하는 건데요. 즉 이거를 수경 재배에서 수경 재배에서 이용하는 겁니다. 수경 재배에서 덜 이게 잘 흡수가 된대요. 근데 문제는 이제 농사의 규모가 커지면 이제 수경 재배는 초반에 비해서 신경 써야 될 점이 토경 재배에 비해서 훨씬 많아진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비용이나 기술력이나 배지 처리, 즉 이제 폐기물 처리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기술력이 높은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회 비용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농산물 시세 유동성이라고 건드렸는데요. 앞서 언급을 했듯이 이제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제 망했을 경우에 이제 토지 재배는 밭을 그냥 갈아버리면 되는데 이게 수경 재배는 그게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덜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게 작물을 쉽게 변경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작물을 이제 폐기하는데 힘들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자금이 있는 전문성인 기업형에 유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불필요한 농업 유통 단계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인데요.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 구조는 우리나라의 전체 농산물 거래 중 가락 시장으로 대표되는 공판장과 이마트로 대표되는 대형 유통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입니다. 이제 나머지 30%가 직거래지만 이제 최근 직거래 거래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대부분 국민이 농산물을 구입할 때 대면 거래를 선호하기 때문에 공판장과 대형 유통업체의 가격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판장과 대형 유통업체들을 거치게 되면 이제 중간 유통업자들이 큰 이득을 보고 정작 농산물 생산자의 농부와 소비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공판장의 유통 구조를 보면 이제 가락 시장에 들어와 있는 대형 도매 업체들이 이제 많은 수량을 팔 수 있는 판로를 확보하기 힘든 농민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제 수확물을 싼 값에 대량으로 사들여서 이제 중도 메인에게 비싸게 팔고 이제 중도 메인들은 다시 동네에 소매과일, 채소 가게 물건을 판다고 합니다. 이제 최종 소비자는 동네에 있는 과일, 채소 가게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농산물을 비싸게 구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많은 유통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점을 건드리면서 이런 신선 마켓 등을 농가에 제공해 생산과 유통을 혁신하는 기업입니다. 팜모닝은 농민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의 작물 재배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가들이 농장 환경을 정밀 제어를 통해 최적으로 생육 관리하는 것을 돕습니다. 신선마켓은 국내 최대 농산물 도매 플랫폼으로 소개되고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농산물을 중개하며 농업 유통의 혁신을 만들어내는 사업입니다. 이외에도 축산 유통 전문기업 예술소 등의 기업을 인수하는 등 인수 및 전략적 투자를 통해 축산 유통 등의 분야로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린레스는 네이버, 카카오 등의 플랫폼 기업이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농업 분야에서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듯이 날씨 정보, 시세 정보, 농자재 등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올해 2월 기준 팜모닝 가입자는 약 58만 명으로 2020년 7월 출시 이후 단기간에 국내 농가 100만 가구 중 절반 이상을 가입자로 확보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와 원격 자동 제어를 제공하여 농업인들의 스마트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린레스는 올해 1월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 SK스퀘어, 스카이레이크 등으로부터 1,7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했으며
누적 투자 유치액은 총 2,10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소개드릴 스타트업은 이제 농업 회사법인 그린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초기 스타트업이라서 잘 정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긁어 모았는데, 우선은 이 그린은 이제 스마트팜 중 유일하게 배관, 공조, 설비 모두 다 관리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이제 농산물, 생육,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사회화 아이템은 이제 왼쪽에 이런 것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s is와 to be로 나눠봤는데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온실가스 녹조 등 농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이제 여기에 기술을 통해서 농업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스마트팜 하면 이제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이제 설치 제약, 그리고 후 관리 비용이 되게 많이 듭니다. 또한 기존의 스마트팜 기존 방식이 되게 작업 환경이 불편하다는 점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2번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날씨, 계절에 민감한 농산물, 유통기간이 짧은 농산물을 이제 빅데이터 기반으로 농산물의 안전적인 생산, 공급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실내 어떻게 환경 문제를 해결하나 봤었을 때 첫 번째로는 특수 양액을 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경 재배에는 양액이라는 영양분을 넣는데 그린반에 양액을 만들어서 녹조를 훨씬 더 줄일 수 있게끔 해서 그리고 추가로 이제 성장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 사진에 보이듯이 정말 많이 컸죠. 이게 일반 양액을 쓴 것과 이제 여기서 해산반이 쓴 양액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나고, 여기 녹조에 비교를 했을 때도 차이가 큽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공간 제약이 없고 관리가 용이하고 편의성을 갖춘 작업 환경을 지향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수경 재배인데 수직입니다. 수직이 어떤 효과가 있냐? 기존에 이제 스마트팜 하면 이제 가로로 좀 넓은 형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불편하게 작업 자세로 하기 때문에 좀 작업 환경이 좀 어렵고, 이제 베드에 쌓이는 침전물 때문에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수직 수경 재배는 이제 세로로 있으니까 훨씬 더 이제 서서 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이 효율적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설치부터 관리까지 올인원 관리 서비스를 하는데, 이제 월정액 서비스로 해서 관리까지 이제 다 책임을 져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 3D 스캔인데요. 여기서는 지향을 하는 게, 잠시만요. 이게 이 회사가 지향을 하는 게 어디서든, 소규모든 뭐 수도권 공장형이든 이런 작업자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현장 3D 스캔 이후에 직접 설계해서 외주 없이 모든 시공을 수행해서 보다 효율적인 비용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자체 제작 LED를 하는데, 여기 LED 보이시나요? 예, 보통 이렇게 LED를 써서 이 광합성을 작용하게 더 해주는데, 여기에서는 자체 제작 LED를 씀으로써 훨씬 더 스펙트럼을 넓히고, 이 식물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더 줄이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서 LED가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액 순환형 기술이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직 시켜서 소비량을 다운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RCD 시스템으로 적정 농도까지 공급을 해줘서 훨씬 효과적인 작물 재배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기반의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망을 해서 이게 주변 상권을 분석을 하도록 하는데요.
이렇게 수요량을 예측해서 이제 그린을 시설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의 특정 작물을 선정 및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하지 못한 추가 수확분은 그린에서 매입을 해서 자체 도매 시장 납품 혹은 이제 가공식품 제조에 활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유통 문제를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중간 매개체를 없앰으로써 기존 그런 유통 방식을 파괴하고 그거를 이제 그린이 대체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유통이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는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서 납품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고 해요. 그리고 경쟁사 현황인데 보통 이제 제가 가져온 대표적인 기업은 만나CA랑 팜8인데 제가 아까 효율을 되게 강조했잖아요.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한 면에서 그리고 질 높은 수준의 이런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 한 4만 원 차이가 나고 그리고 생산량도 차이가 나서 이런 식으로 네, 진행을 하고 있는 네, 초기 스타트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 현황 같은 지금 프리 A 라운드를 돌고 있고 밸류는 62억입니다. 네, 이렇게 투자사들은 요렇고요. 네, 다음에 만나CA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CA, 제가 소개할 스타트업 만나CA입니다. 네, 만나CA는, 그래서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라는 성경에 있는 단어를 따온 거고, CEA는 환경 제어 농업의 약자입니다. 이 회사는 2014년에 카이스트 공학도 2명에서 그 정부 과제 중 하나인 한국형 스마트 농업을 위한 신기술 개발, 그리고 농촌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고, 결국에는 한국의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둔 에그테크 스타트업입니다. 네. 첫 번째 사업 아이템은 아쿠아포니스 기술을 이용한 작물 재배와 시설 보급, 그리고 농가마다 데이터를 통한 솔루션 제공, 그 다음에 고부가가치 원료용 작물 재배를 통한 수익을 내는 건데, 아쿠아포니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물고기와 미생물, 식물 간의 공생을 유도하는 자연의 순환을 모방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쿠아포니스는 기존 수경 재배보다 물의 사용량이 현저하게 적고, 그다음 인공적인 영양액보다 물고기의 배설물을 통한 자연스러운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친환경 재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있으면서 이게 가장 이상적인 스마트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나CA는 아쿠아포니스의 가장 큰 이슈인 물고기와 식물의 호환성을 높일 수 있는 먹이 개발에 되게 초점을 맞췄고, 그 다음 스마트팜의 가장 기본적인 사물 인터넷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다른 경쟁사랑 차별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또한 아쿠아포니스 시설의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계속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실제 다른 시설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진입장벽을 낮췄으며, 또한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카카오에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그 제주시 영평동의 카카오에서 만든 시설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아이템은 샐러딩입니다. 이게 실제 재배한 야채를 직접 소비자한테 먹여보면서 제 만족도를 측정하는 데 목표가 있지만, 추가적으로 품종의 선호도, 소비량에 따른 각 품종마다의 저장 전략, 생산 주기를 결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는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B2C 시장으로 나아간 사업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템은 파밋이라는 공공농장인데요. 이건 6차 산업의 일환인데, 이건 정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 아이템입니다. 이 공유 농장을 통해서 직접 소비자에게 체험도 시킬 수 있고, 또 농산품 소비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농산물 소비자 신뢰도를 직접 높일 수 있고, 추가적으로 파밋의 주주가 되면 파밋으로 생산된 식물을 아까 말했던 샐러딩으로 판매한 그 수익을 다시 배당해주는 재테크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숙박시설, 그 다음에 바비큐 장소 등을 활성화시켜서 농촌의 활성화를 기여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투자 현황은 처음에 2015년에 카카오 벤처스하고 DSC 인터테인먼트에서 인베스트먼트에서 100억 이상 투자를 유치했고, 2020년부터는 그 다음으로 반달 소프트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3년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식용할 수 있는 곤충의 수는 약 1,400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식용곤충 섭식 인원은 약 2억 명으로 추산되며 향후 10년간 섭식 인원은 유럽과 미국 지역에서만 약 10억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식용곤충은 기존 식품 시장의 대체 가능성이 높은 영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식용곤충 산업 성장 속도와 산업화를 가장 잘 정비한 지역은 북유럽과 미국입니다. 이는 북유럽 및 미국의 육류 섭취량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미래 단백질 소비 인원은 증가하는 데 반해 공급원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원의 대체제로 식용곤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5년경 북유럽과 미국의 식용곤충 시장 규모는 약 3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식용곤충 시장 육성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11년부터 15년까지 1차에 이어 2016년부터 20년까지 2차 곤충산업 5개년 계획을 추진 중이며, 지난 2018년 농촌진흥청은 국내 곤충시장 규모는 2011년 1,680억 원에서 2015년 3,039억 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고, 2020년 5,300억 원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과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곤충이 왜 대체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은 40%에서 많게는 70%까지 양질의 단백질과 다양한 비타민,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식용곤충을 작은 가축으로 명명하는 등 이미 전 세계가 미래 식량 자원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 1kg 생산 시 가축은 10kg의 사료가 필요하지만 곤충은 1kg이면 충분합니다. 이외에도 가축 대 곤충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2대1, 대략 3대1, 그리고 물 사용량은 1500대 1로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매우 높아 ESG 측면에서도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반달 소프트에서 사육하는 곤충은 쌍별 귀뚜라미입니다. 현재 충남 논산에 위치한 스마트팜에는 반달 소프트에서 개발한 자동화 귀뚜라미 사육 스마트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원리로 이 스마트팜이 작동하는지 알아보시겠습니다. 귀뚜라미는 크기가 작고 좁은 사육판 안에서 개체수를 확인하기가 매우 힘든데요. 반달소프트가 개발한 스마트팜에선 사육판마다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은 머신러닝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해서 개체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리도 녹음이 되는데요. 음성 데이터를 분석해서 귀뚜라미 개체수와 현재 컨디션 등을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여러 센서와 시설 장비를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귀뚜라미 정보를 분석해 문제를 미리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솔루션을 같이 개발하는 중입니다. 여기서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 데이터인데요. 센서를 이용해 농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이를 활용해 농장 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달소프트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달소프트의 대표님은 2013년경 아프리카로 봉사활동을 다녀오셨는데요. 당시 테러로 인해 굶어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아 문제에 시달리는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환경을 덜 훼손하면서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체식품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비즈니스 모델은 계속 확장 중인데요. 파충류 샵과 사료 제조업체에 귀뚜라미를 납품하여 수익을 얻고 있고, 농가에 시설을 설치하며 설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덴마크와 미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관심을 보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반달소프트 대표님과 컨택이 되었는데요. 스마트팜 농장을 실제로 방문을 해서 저희가 유튜브 콘텐츠를 찍을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 대표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직접 농장에 방문해서 대체 덴마크에서 미국에서
덴마크와 미국에서 어떤 관심을 보이셨는지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현황인데요. 현재 투자 현황은 2020년에 소카 투자 등으로 VC 업계에 알겠습니다. 소카 투자 등으로 VC 업계에서 유명한 소풍 벤처스에서 2020년에 투자를 5억 받았습니다. 시드 투자로 이제 5억을 받은 건데 2019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만큼 아직 더 미래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마지막이 아니었고 진짜 마지막으로 그 경쟁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쟁사라기보다는 국내 제가 식용곤충 스타트업을 찾아봤는데 별로 없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그 케일이라는 회사입니다. 국내 회사인데요. 오른쪽은 잉섹트라고 프랑스 스타트업입니다. 케일은 식용곤충을 활용해서 식품, 화장품, 사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케일은 반달 소프트처럼 자동화 스마트팜을 개발했는데 쌍별 귀뚜라미가 아닌 밀웜을 생산하는 스마트팜을 개발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연혁에는 삼성전자 부회장, SK하이닉스 부회장 대상그룹 등에서 투자를 받았다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정확한 규모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19년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그 이후로 큼지막한 그 스타트업 소식이 없는 것으로 보니 현재 상황은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좋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잉섹트라는 기업은 프랑스의 스타트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에 최대한 피해를 적게 주면서 영양소가 풍부한 사료와 비료를 만들 수 있는 식용곤충의 특성을 활용하는 스타트업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잉섹트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곤충식품 생산 기업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로봇 도입을 통해서 완전히 자동화된 사육 기술을 확립한 덕분이었습니다. 현재 잉섹트의 총 투자 금액은 4,696억 원입니다. 네, 저희 팀이 추측한 농업의 미래입니다. 이제 몇 가지를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제 주제로는 이제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면 분명 미래 산업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제적 측면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 측면에서 농업을 바라보면 이제 자본은 고도가 되고 있는데 농지는 줄고 농가 일선은 부족한 현상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업은 기후위기, 지방소멸 이슈와도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기술이 붙어서 데이터 기반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이루고 규모의 경제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관산업 후생적 측면인데요. 이제 유엔 지속 가능 개발 목표에 명시된 이제 169개의 세부 목표 중에서 이제 100여 개가 농식품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제 주로 헬스케어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 농업으로 기결이 될 것이고 이제 농업에 이제 핀테크까지 접근한 기술이 덧붙인다면 이제 농업의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게 다양할 거라고 보입니다. 이처럼 농식품 분야는 다른 산업과도 유관성이 높기 때문에 농식품 혁신이 일어난다면 이제 사회 전반에 임팩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스마트 농업이 계속 발전하고 핵심 이슈들을 계속 해결해 나가면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 삶과 전반적인 건강과 안정을 큰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화 기술인데요. 이게 바이오 플락 기술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수경 재배 기술의 가장 큰 이슈는 물 정화와 관리인데 이것을 해결하면 사실상 모든 세계의 물의 빈부격차도 줄이고 환경에 큰 도움이 돼서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에 대한 대비와 먹거리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농산품의 가격 안정한 먹거리 이거는 CEA 기술이 계속 발달해 나가고 환경과 그런 많은 요소들을 직접적으로 통제를 하면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분하게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생산량을 충분히 유지시킬 수 있고 따라서 가격 안정화가 올 것이고 또한 농약과 다른 유해한 해충 등이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유기농 식품이 소비자 식탁에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의약품 이거는 현재 진짜 실제로 독일 아행 공대에서는 스마트팜에서 식물로 백신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중이고 미국의 정확한 회사는 모르겠지만 식물의 유전자 조작과 배양액으로 항암 성분을 높인 K를 개발하여 식품으로 항암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음식을 통한 치료 또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식품이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까지 준비해봤고, 이제 토론 주제는 총 4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토론을 하시면서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을 해서 얘기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사항 있으시면은 Q&A 하고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질문 시간입니다. 네, 질문 주세요. 이제 첫 번째로 그린 농업회사 그린 같은 경우에 네네. 프리 시리즈 A를 2021년도에 받았다 하더라고요. 네. 저도 찾아보니까 근데 보통 프리 시리즈 A가 시드 다음에 받는 게 프리 시리즈 A잖아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근데 보통 농업회사 법인 그린의 경우 좀 늦게 받는 편이 아닌지, 그리고 또 현재 제가 알기로 스마트팜의 경우에 스마트팜을 떠나서 우리나라 농업 분야의 스타트업의 경우에 많이 좀 상황이 안 좋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첫 번째 그래프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잠시만요. 여기 첫 번째 슬라이드. 국내 스마트팜 연도별 누적 보급 실적 및 온도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맨 첫 번째 목차 다음 이거. 여기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이거는 그린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출처에 따라서 가져온 거라서 이거를 그래프로 설명을 해주시라는 말씀이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그린 농업회사 그린의 경우에 프리 시리즈 A를 좀 늦게 받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이 회사가 왜 늦게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회사 사정인 것 같아서 어쨌든 이 회사가 2016년 설립이면 지금으로서 약 한 몇 년 전이긴 하지만 연역상 프리 시리즈 닫는 게 저는 지금 시기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보통 시드가 한 3년에서 4년 정도 진행되고 그 다음에 프리를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어서 물론 이 회사가 왜 지금 프리를 받았는지는 저도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하지만 평균상 이게 뭐 늦었다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투자 라운드를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프리 A 라운드를 더 투자금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투심위원회 이런 데서도 많이 IR을 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요? 방금 되게 규현님이랑 주영님이 민찬님이 모르실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영님이 엑셀러레이터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규현님도 창업보육 쪽에서 근무를 하셨어서 방금 이제 시리즈 프리 A 그런 수준 높은 질문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이 나중에라도 생기신다면은 개인적으로 여쭤보셔도 되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반달 소프트 계획을 하고 있어요.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논산에 있습니다. 논산에 이제 농장이 있어서 사무실은 역삼동에 있는데 저희가 농장만 일단 방문을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른 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 그냥 발표할 때 같이 참여해도 되는 거고요.
뭐 물어봐도 되는 거니까. 근데 저희가 이번에 갈 때 저희 팀 4명에다가 대표님 그리고 유튜버님을 섭외를 해가지고 총 6명이 이미 됐기 때문에 그 6명 넘어서까지 사람을 더 이제 추가 인원을 데려올 수 있는지는 대표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같이 동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제가 한번 그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답장 오면은 제가 공유 드릴 테니까 그때 괜찮다고 하시면은 네, 같이 가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더 질문 없으실까요? 더 질문 없으면은 바로 토론을 이번에는 찌르지 않고 네, 30분까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래 9시까지 그 마치는 걸로 저희가 예정을 그 목표를 하는데 이번에 좀 예상보다 길게 좀 오래 걸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9시 반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론 주제 한번 그러면 공유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토론 주제 저희가 4개 정도로 만들어 봤는데요. 순서 상관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막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첫 번째 주제는 에그테크 기술을 이용해서 창업을 하신다면 어떤 아이템으로 하고 싶으신지. 네. 네, 이런 거는 뇌피셜을 사용해도 되는 거니까요. 지금 저희가 정확히 아는 게 아니니까 그 지금 우리나라의 농업이 닥친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 아이템이 떠오를 것 같아요. 네, 그걸 해결하면 되니까요. 두 번째는 저희가 앞서 다룬 농업의 문제점 중에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한 문제점. 세 번째는 저희가 방금 동일하게 다룬 문제점 중에 에그테크 기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네 번째는 앞서 다룬 에그테크 기업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기업은 어느 곳이었는지. 네, 짧게 나눠주셔도 되니까요.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업 에드테크를 또 포함해서 농업의 전체적인 문제점이 이제 중간에 마피아가 있어요. 마피아라나 이거를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싸게 파는 이제 중간 소비자층들이 중간 이제 동업자층들이 사실 되게 좀 결탁을 해가지고 많이 조금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공부 결과.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핀테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토스나 아니면은 뭐 택시의 타다 같은 경우에도 규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현재 에그테크 기술의 경우에서 이제 규제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네 번째로 가장 앞서 다른 에그테크 기업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업은 제 생각은 충격이었던 반대 소프트가 좀 충격이었습니다. 네. 왜냐면은 네,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왜 충격적이었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저희가 또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가지고, 방금 이제 유통에 대해서 앞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네.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옛날부터 많아가지고, 저희 와인남미 여러분 모집하기 전에 저랑 부회장인 한슬님, 오늘 이제 아파서 못 오신 한슬님이랑 둘이서 세션을 한 3번 정도 했는데 그중에 한 번을 제가 농업 유통으로 한번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규제를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규제가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규제가 없고 그냥 농민들이 이제 하던 대로 규제는 없는 네네. 규제는 없는데 이제 이게 실제로 문제 푸는 게, 왜냐면은 일반 소농민들한테도 그냥 이제 대농민들이
그냥 주고 있는 가격 그대로 농약을 예시를 들었을 때, 농약도 어떻게 보면 에그테크잖아요. 근데 농약의 경우에도 그 적절한 가격이 다 나와 있는데, 문제의 화두인 그 도매 업체 쪽에서 그 가격을 올려버리고, 좀 규제를 떠나서 결탁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좀 마피아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말로.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해하셨는지? 네, 네네, 이해했습니다. 또 토론하실 분 있으신가요?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먼저. 민철님 죄송합니다. 회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먼저 들어와서. 네. 저는 문제점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발표에서 말씀하셨듯이 고령화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거랑 더불어서 이제 지방소멸? 이런 약간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되게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어떤 뭐 중간업자 마피아라던가 이런 거는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어떤 질서를 좀 확립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고령화나 지방소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구 구조와 관련된 진짜 거대한 사회 문제랑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기술적인 어떤 도입을 통해서 뭐 인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농산물을 재배하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도약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워낙에 어떤 고령화나 그런 지방소멸 이런 것들이 진짜 깔짝대는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서 그런 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민타님. 네, 저는 혹시 지금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저는 뭐 토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에그테크 팀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국내 에그테크가 해외 다른 에그테크 스타트업들이랑 비교했을 때 조사하시는 게 있는지, 경쟁력이 없는지, 농업이라는 분야에 들어가기 전에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민국 기후가 좀 강점이었다고 생각하는데, 테크가 도입되면서 실내 기술도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그러면 저희 한국의 국내 그 기후라는 강점을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해외랑 비교했을 때 국내 에그테크의 강점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다른 저희 팀원들 현선님이랑 승규님, 그리고 이제 민찬님 아까 하실 때 제가 좀 그 연결이 불안정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 그 환경 말씀하실 때 좀 끊겼거든요. 한 번만 더. 그러니까 환경에서 우리가 이점을 가져가지 못하는데 다른 긍정력이 뭐가 있냐 말씀해 주는데, 환경에서 왜 이점이 없었는데 그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테크가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대부분 농업이 있다 보니까 비닐하우스가 물론 있지만 사계절이 있어서 환경에 영향을 좋게 받았잖아요. 테크 기술이 들어가면 실내에서 기술을 통한 농업 개발이 되게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의 국내 강점인 기후를 활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해외랑 비교했을 때 국내 에그테크의 강점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그거 궁금합니다. 네, 질문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저보다는 뭔가 주영님이 대답을 잘해주실 것 같아서 주영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마이크가 꺼져 있는지 모르고 되게 열심히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예, 방금 생각해봤어요. 아무튼, 일단은 저희가 찾아본 게 일단 해외 스타트업이 아니라 일단 국내 위주이긴 해가지고 해외군이랑 비교를
되게 딱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저희가 더 자료조사가 필요하긴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해외가 사실적으로 말하면 해외 스타트업 기술들이 훨씬 더 이제 잘 나가고 있습니다. 투자도 더 크게 들어가고 있고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사실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저희가 사계절을 이용한 기후를 이용한 기술이 어쨌든 저희가 이제 사계절이 거의 없어지면서 그런 거를 좀 이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동일 선상에서 같이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제 국내 스타트업의 이제 벤치마킹을 해야 될 부분이 확실히 그런 이제 해외 스타트업이 해외 그런 이제 유관 관련된 이런 스타트업이 어떻게 더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벤치마킹 하면서 같이 더 발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뭐 반달 소프트라든가 만나C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해외에서도 되게 이제 MOU 진행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동남아라든가 홍콩 분야, 중국 분야에서 되게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도 글로벌 측면이 확장성이 있는 기술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제가 조사를 하면서 여러 이렇게 농업 성진국이라고 하면은 네덜란드하고 미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동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있는데, 각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관계 사업, 일단 그러면 물에 관련된 관리 쪽으로 스마트팜을 엄청 발달시켰고, 일본은 농사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되게 그냥 되게 작다고 해요. 그래서 작은 곳에서 최대한 많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스마트팜의 기술. 그다음 중국은 넓은 땅을 하지만 넓지만 모든 농작물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정말 특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조사하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나라는 어디에서도 자리를 못 잡고 기술을 약간 정부에서도 잘 명확하게 제시를 못하고 전략을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좀 많이 알게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뭐가 내세울 수 있다 하는 건 아직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거기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희가 일본 주제에서 에그테크 기술을 이용해서 창업한다면이라고 나왔잖아요. 저희는 그러면 공간이나 아니면 공간이 엄청 넓지도 않고 물이 잘 활용되지도 않는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창업은 잘 생각했을 때 그냥 애저 서비스로 소규모 그냥 연구실에서 에그테크, 진짜 완전 테크에 집중을 해서 기술 연구하고 그 기술을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그런, 사실 이게 에그테크 분야로 이제 귀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고 방금 떠올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말씀하실 부분 있으시면은? 아까 방금 순규님 말씀하셨을 때 뭔가 주영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생기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민찬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러는데 해외 에그테크에 대해서 네, 저희가 좀 더 조사해서 나중에 그 두 번째 발표 때라도 좀 말씀을 드리는 걸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토론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잠시만요. 네. 네, 토론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초반에 제가 이렇게 스터디 시작할 때 벌써 이제 세 번째 세션인데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벌써 세 번째 세션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저희 이 스터디 여기 와이엔남미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하나는 인스타 페이지를 운영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말씀드리면 아직 둘 다 시작을 못했습니다. 지금 근데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비교적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일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네, 혼자 좀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미루고 있었네요. 그래서 그 유튜브 채널은 무조건 할 거고요. 그거는 뭐 다른 팀원분들의 도움이 없이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스타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는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좀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인스타 페이지를 운영을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저희 활동 간략하게 좀 지루하지 않게 좀 카드 뉴스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하고 할 수 있다면은 다음 기수 모집하기 전에 우리 팀원 소개 네,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스타트업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얼굴 나와 있고 자기 소개 막 나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인스타 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튜브보다 훨씬 그 노력이 들어가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번에 주영님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떠세요? 자유롭게 그냥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시끄러우면 뭐 채팅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어쨌든 인스타를 운영하면은 저희가 그 수고는 들어가지만 기록은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남긴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좋을 것 같겠는데 어떠신가요? 정현님 혹시 어떠신가요? 정현님? 인스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아, 거죠? 네네, 인스타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그런 걸 아직 잘 몰라가지고 그것부터 이제 구체화가 되면 그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세션 한번 할 때마다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어떤 내용을 발표를 했다. 그런 식으로 활동에 대한 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하게 되면. 그럼 유튜브랑 실시간으로 그게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 아, 인스타요? 네,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올라가고 인스타는 또 인스타대로 올라가는데 이게 인스타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에디팅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좀 꾸며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그 폼 작성하는데도 좀 수고가 들어가고 그렇긴 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모르시겠다고 해도 되고. 다른 분들 의견 없으신가요? 네, 뭔가 어떤 형태로든 기록이 남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아, 네.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만약에 다음 기수를 또 선발을 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동아리를 운영하실 계획이라면 더더욱이 그런 게 있는 게 확실히 다음 기수가 들어올 때도 정보를 얻는 거나 이런 면에 있어서 접근성도 뛰어나고 인스타가 그런 면에 있어서 활용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이제 관리하기가 좀 힘이 드시겠죠. 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또 다른 분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유진님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주영님이 동의해 주셨는데, 네. 네, 저도 기록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 분이 하는 게 힘드시면 팀마다 각자 활동을 카드뉴스로 정리하는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팀별로 한 분씩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데이터 사이언스의 민차님께 또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민차님이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담가지지 마시고. 아, 네. 인스타 만드는 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보신 거죠? 죄송한데 이게 끊겨가지고 채팅으로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너무 끊겨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40분 전에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제 말이 들렸나요? 아, 방금 안 들렸어서요. 채팅으로 혹시 네, 지금 들리고 있긴 한데 빨리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근데 진짜 인스타는 제가 진짜 잘 몰라서요. 그냥 여러분들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규현님께 짧게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첫 번째로 팀별로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팀별, 왜냐면 가장 팀이 가장 그 자신의 행동을 하는 걸 가장 잘 아니까. 근데 이제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중간에 컨펌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거에 대해서 도메인이 있으신 분이 컨펌을 해야 프로세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메타버스 서울대 기반 메타버스 동아리 있잖아요. 거기 학회가 지금 인스타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그 컨셉이랑 좀 맞긴 한데 굳이 그 컨셉을 꼭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그 인스타 페이지 한번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주중에 카톡방에서 네, 의견 한 번씩 내주세요. 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메타버스 팀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에그테크 팀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세션 때는 데이터 사이언스 팀 그리고 블록체인 팀이 발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효정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네.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들 좋은 밤 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